자, 오늘부터 이 방사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이 불안정한 핵이 이 안정한 핵으로 가면서 이 외부로 입자나 전자기파를 내는 것인데, 그리고 이 방사선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알파 입자는 히륨 핵이고요. 그래서 전기를 띤 그런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고요. 베타 입자는 전자 또는 양전자. 감마선은 고에너지, 파장이 아주 짧은 그런 전자기파입니다. 자, 이러한 방사능을 1896년에 베크렐이 이 황화우라닐 칼륨에서부터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후에 퀴리 부부가 폴로늄과 라듐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걸 방사능 원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방사능 원소는 뭐 뒤에 이야기하였습니다만은 자연 방사능 원소와 인공 방사능 원소가 있습니다. 자연 방사능 원소는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방사능 원소로 네 가지 계열로 나누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공 방사능 원소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핵 반응을 통해서 인공 방사능 원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사능 원소의 숫자, 우리가 어떤 방사선을 내는지 상관없이 이 붕괴하는 이러한 방사선을 내면서 붕괴하는 이 방사능 원소의 숫자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겠죠. 그 수는 이 원래 방사능 원소의 숫자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고, 그래서 비례 상수가 바로 이제 붕괴 상수로 방사능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위식은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고, 이 미분 방정식은 쉽게 해를 구할 수 있겠죠. N0는 처음의 T골 0에서의 이 방사능 원소의 숫자고, 그리고 익스포넨셜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붕괴율은 데케이 레이트라고, 붕괴율은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의 숫자고요. 자, 그래서 R로 표현하면은 dNdt고, 여기 람다 n이고요. 그래서 n은 n0 요거니까요. 그리고 람다 n0를 우리가 초기 초기 붕괴율을 하고, 그래서 시간의 t에 따른 이 붕괴율의 변화는 또한 익스포넨셜로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 방사능 원소는 어떤 반감기를 가지는데요. 반감기라 하는 것은 이 방사능 핵의 수가 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N0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2분의 N0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어서 이걸 T2분의 1로 두고, 이게 반감기죠. 자, 그런 반감기가 양쪽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하면은 이 반감기하고 그리고 붕괴 상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붕괴율의 단위로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베크렐. 베크렐은 1베크렐이라는 것은 1초 동안에 한 개 붕괴하는 걸 갖다 우리가 1베크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큐리 단위가 있는데, 원 큐리는 1초 동안에 붕괴하는 핵의 수가 3.79와 10성되는 이러한 방사능 물질의 이 방사 붕괴율 단위를 1큐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큐리와 베크렐 사이에는 물론 이런 관계가 있겠죠.
자, 똑같은 얘기를 보다시피 방사능 원소의 감소하는 숫자는 원래 있는 숫자에다가 뭐 시간 그리고 감소율 마이너스고 뭐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따른 붕괴율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반감기는 원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이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동연소 탄소 14는 반감기가 5730년인 동연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대기권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1000개의 탄소 14로 시작했다면 그래서 N0가 1000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25,000년 후에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핵의 수 N 뭐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식을 쓰는 게 편하죠. 뭐 이거는 반감기에다가 N성 해가지고 이 N 가는 것은 반감기에 몇 배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식을 사용하면은 N0가 1000이잖아요. 1000이니까요. 1000이고 그리고 반감기 그래서 이게 5730년이잖아요. 5730년이니까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 1000개의 동연소가 25,000년 후에는 49개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 = 0에서 어떤 방사능 원소의 시료 속에 3.5 마이크로그램의 순수한 탄소 10일이 들어가 있다. 이 동연소의 반감기는 20.4분이고 상당히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죠. 자, T = 0일 때 시료 속에 있는 핵의 수를 구하라 했죠. 자, 핵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 결국 저서 시료의 질량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 11, 탄소 11의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6성이 마이크로그램이니까 10-6성 그램이고 탄소 11이니까 이 몰 질량이 1몰당 11g이기 때문에 자면은 몰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몰에는 6.023,1233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이 핵의 숫자가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3.5 마이크로그램 속에 이 정도의 이 탄소 10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료의 방사능이 8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될 것이냐. 그래서 초기 붕괴율은 람다에다가 N0 우리 조금 전에 구한 요것을 구해주면 되니까요. 람다는 T 2분의 1에다가 0.693이고 그래서 N0로 구해주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N0의 단위라는 것이 이 반감기가 20.4분이고요. 자, 그리고 N0는 개수가 이 정도고요. 그 분을 초로 고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이 초기 붕괴율이 1.09가 14성 베크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시가 이게 초기 붕괴율이고요. 초기에 R0에서 붕괴율 B는 이 B겠죠. 자, 그래서 8시간 후에 붕괴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R이 8시간 후의 붕괴율은 초기 붕괴율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하면 되니까요. 초기 붕괴율이 이것이고, 람다는 타워분의 그러니까 t분의 1분의 0.693이기 때문에, 그리고 8시간을 갖다가 넣어주면, 초치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의 14성계의 이 방사능 핵이 있었는데 8시간 후에는 이와 같이 10의 6성계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방사능 원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병원에서 방광기가 8.041이고 그리고 이 붕괴율이 5 mC인 동위원소 요도의 시료를 검수할 때 측정해 보니까 2.1 mC로 감소되어 있더라. 두 측정 시간의 차이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원자력 어쨌거나 요도 130를 만드는 곳에서 그걸 만들어서 측정해 보니까 5mC였는데 이걸 병원에 가져가서 측정해 보니까 2mC 됐다. 그래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초기 붕괴율과 시간 t 후의 붕괴율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록을 취하면 이래 되고요. 그래서 t를 구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t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람다 하는 것은 타워분의 t분의 1분의 로그이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r은 2.1이고요. R0는 5죠. 이거 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열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에 열흘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붕괴는 뭐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라는 것은 알파 입자, 히름 핵을 내놓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 원소가 히름 핵을 내놓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그래서 양성자는 2개 줄어들고 중성자는 4개 줄어든 어떤 다른 원소 X에서 다른 원소 Y로 바뀌죠. 자, 예를 들면 뭐 우라늄 238이 이 토륨 234로 변하고 히름 핵을 내놓고요. 라디움도 226이 라돈 220으로 바뀌고 히름 핵을 내놓고 뭐 이런 거죠. 자발 붕괴고요.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이 붕괴 에너지는 붕괴하면서 나오는 입자의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원래 mx였으니까요. 초기 상태가 mx고 나중 상태가 mx 하는 것은 x 핵의 x 원소의 질량이고요. 그것이 y 원소 되기 때문에 y 원소 그리고 알파 입자의 질량, 그래서 이 질량 에너지 델타 mc 제곱, 이것이 이제 알파 입자가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정리를 하면은 U 단위로 표시하면은 1U가 931 MeV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라디움이 붕괴할 때 방출된 에너지. 라디움 226이 이런 식으로 216이 라돈 222로 바뀌고 히륨 핵을 내놓습니다. 이때 Q 값을 구하라 했어요. 라디움의 질량은 U 단위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라돈이 이건 라돈이겠죠. RN이죠. 이렇고 히륨 질량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붕괴 에너지 값이 mx 빼기 mi 그리고 m알파, 그래서 931 이거 이제 U 단위로 냈으니까요. 자, 잡아주면은 4.87 MeV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냐? 이건 이제 붕괴할 때 나오는 총 에너지인데, 이때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알파 입자가 이 라듐에서 처음에는 정지 상태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0이고 라듐의, 그리고 운동량도 0이죠. 그리고 이제 붕괴 후에 이 라돈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 입자가 또 운동 에너지 가지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일단 운동량이 보존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지 상태의 라듐이 이제 붕괴했으니까 처음에 0이고, 자, 그리고 라돈하고 알파 입자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C 마이너스 되고요. 각 핵의 속도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에너지 보존 측에서 이 에너지가 Q가 붕괴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이 라돈의 이 운동 에너지 하고, 그리고 히륨 핵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칙과 그리고 에너지 보존칙을 두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운동량 보존칙에서부터 이 by 라돈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되고요. 자,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고, 자, 요것이 K 알파죠. K 알파고, 그리고 뒤에는 이 질량의 B니까요. 자, 구하라 하는 것은 이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K 알파는 위에 글자 Q 하고 있으니까요. Q는 이미 구해놨고, 이게 Q는 여기 구해놨고요. 그리고 질량은 여기에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넣어주면은요 220이고 220 둘 다 220이죠. MY고 이것도 MY이기 때문에, 그래서 M알파는 4고요. 그래서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붕괴 전의 전과 후의 운동량 보존칙과 그리고 붕괴 전과 후의 에너지 보존칙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이 알파 입자, 붕괴되어 나온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베타 붕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전자가 나오는 경우와 양전자가 나오는 경우에요. 전자가 나올 경우에는 보다시피 양성자가 이제 한개 푸른한 원소로 바뀌고,
그리고 양전자 나올 때는 이와 같이 원자 번호 한 개 줄어든 그러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 전하량이 보존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베타 마이너스 분계의 경우에는 G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때는 G 마이너스 1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러한 그 분계에서 보니까 이 전자의 이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발견이 되어서 여러 종류의 이 에너지 가지는 전자가 나온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연속적이라고 불연속적인 전자나 양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연속적 에너지의 전자나 양전자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뭔가를 미싱되었다, 뭐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불완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입자들이 중성미자라는 이 전기를 띠지 않는 질량도 거의 0인 그러한 이 입자가 나오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이 중성미자란 그런 작은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타 마이너스 분계에서는 반대라고 반중성 미자, 이건 중성 미자였습니다. 요 바라고 표시되는데 중성 미자의 이 반입자인데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분계에서는 반중성 미자, 베타 플러스 분계에서는 중성 미자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이 중성 미자와 반중성 미자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으로 관측이 되었죠. 자, 전자 포획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KCl에 있는 전자를 핵이 캡처해 가지고 이 X라는 것이 G-Y로 바뀌고 중성 미자를 내놓는 뭐 예를 들어 이러한 분계를 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소 14를 우리가 연대 측정하는데 유기물질의 시료 연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14는 대기 상승부에 있는 우주선에 의해서 탄소 14가 핵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중에 이 탄소 12에 대한 탄소 14의 비가 1.3 곱하기 12성으로 아주 소량의 이 탄소 14가 이 공기 중에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니까 뭐 동물이나 또는 식물들은 이 공기 중의 공기를 갖다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시다가 내뱉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를 이용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내부에 이 탄소 14, 이 비에 해당되는 탄소 14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은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기를 통해서 이 탄소 14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탄소 14가 점차로 이제 붕괴하고, 왜냐하면 탄소 14가
이 반감기가 5730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죽은 동물이나 생물을 해서 탄소를 채취해서 붕괴율을 측정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동물이나 생물의 탄소 14 붕괴율보다도 줄어드는 것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동물이나 생물의 나이를 죽은 나이를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것이 바로 탄소 연재 측정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고대 도시의 폐허에서 25g의 이 탄소를 포함한 목탄 조각, 그래서 나무가 죽어가지고 목탄이 됐는데, 그 목탄 시료 25g, 그 탄소죠. 탄소로 된 25g의 추출했다. 그래서 붕괴율을 측정해 보니까, 탄소 14 붕괴율을 측정해 보니까 250 붕괴 분, 그래서 1초에 280 붕괴를 관찰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지가 얼마 됐겠냐, 그걸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초기 붕괴율을, 우리가 초기 붕괴율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초기 붕괴율은, 이 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 있죠. 이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걸 태우죠. 태워가지고, 탄소 시료를 추출할 수 있잖아요. 추출해가지고, 이 1몰, 12g의 이 탄소 시료를 갖다가 구해서 방사능 측정을 해보면은, 나중에 예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181 붕괴, 분, 1분당 181 붕괴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뭐 동물을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식물이나 동물이 똑같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이랑 똑같이 이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다 내뱉고 이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나 생물 안에는 이 정도 분율을 가지고 탄소 14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걸 태워서 12g의 시료를 만들어서 방사능 측정을 해보면은 181 붕괴 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쉽게 하려면은 문제를 쉽게 구하려고 하면은 이 R0가 1몰당, 그래서 1몰이죠. 1몰당 181 붕괴 분이거든요. 그래서 몰수로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어서는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탄소 25g이 이 초기에 붕괴율이 얼마냐 그걸 계산했어요. 그래서 R0를 계산했는데요. 람다 N0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는 이 탄소 14의 붕괴 상수고, 그리고 N몰이 있는데 그 N몰의 핵의 숫자는 N에다가 아보가드로 나무를 곱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 14는 탄소 12 전체 중에서 해가지고 요 정도 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곱하면은 결과적으로 25g의 이 탄소 시료 안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람다 하는 것은 5730년에다가 1년 곱하고 이 분으로 나타냈죠. 이 단위를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5730년을 분으로 표시하면 요래 되고요. 그리고 로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25g이니까 25고 탄소 12가 탄소 14가 아니고, 왜냐하면 탄소 이 시료 중에서는 대부분이 탄소 12고 14가 요 정도 작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5g의 이 탄소 중에 몰수 계산할 때는 탄소 12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도 있으니까 곱해주고, 그리고 1몰당 아보드 넘버를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375.24 데케이프 미니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몰 다른 붕괴율은 우리가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1몰을 채취해서 붕괴율 측정하면 18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지금 12분의 25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2분의 20으로 곱하면 아마 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이 초기 분규를 알고요. 그리고 250 분계포분이 이제 현재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넣어주면은 3357년 전에 죽은 나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감마 붕괴라는 것은 이 방사능 붕괴를 하고 나서 핵이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베타 붕괴나 알파 붕괴를 하고 나서 이 핵이 입자를 내보내니까 핵이 흔들렸죠.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그래서 들뜬 상태, 여기 상태로 핵이 에너지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높아진 핵이 이 바닥 상태, 낮은 상태로,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남는 에너지를 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런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X 원소가 들뜬, 요 스타는 들뜬 에너지 나타내고, 들뜬 에너지가 결국 조사 똑같은 게죠. 똑같은 원소로 되고, 그 다음 감마선을 전자기파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베릴륨 12가 탄소 12로 붕괴를 하죠.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통해서 붕괴를 하는데 들떴죠. 이 들뜬 그런 탄소 12가 결국 이제 안정한 탄소 12로 바뀌면서,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고에너지 이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능 원소는 자연 방사능과 인공 방사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방사능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이 붕괴를 하는 방사능 원소입니다. 그래서 계열이 4가지 계열이 있는데요. 우라늄, 악티늄, 토륨, 그리고 넵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넵튠은 반감기가 워낙 적어가지고 거의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졌고, 그래서 이 우라늄 계열의 경우에는 이 시작하는 동위원소가 우라늄 238이고, 그래서 반감기가 44.7억 년을 하고 이 붕괴를 계속합니다. 쭉쭉 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원소들이 이제 방사능 원소고요. 그리고 악티늄 계열도 마찬가지로 우라늄 235에서 시작해서 이 7억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납이 되는데요. 위어도 못 납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 나오는 이 방사능 원소들이 이제 자연 방사능 원소이고, 토륨도 마찬가지로 230 토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상당히 이 141억 년에 상당히 긴 세월 방광계를 가지고 최종적인 나비되는 208 나비되는 이러한 계열이고요. 그리고 넵튠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넵튠은 방광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 지구 나이보다 상당히 짧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비스무스로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이의 방사능 원소는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 요 세 개의 그 계열의 방사능 원소는 아직까지 계속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붕괴 과정에서 여러 방사능 원소가 나옵니다. 그런 원소가 우리가 자연 방사능 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별다른 거는 없고요. 자, 뭐 이 방사능 원소에 대한 앞에 우리가 예제를 몇 개 했습니다만 비싼 예제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라듐 226은 반감기가 1600년인 이 방사능 원소다. 자, 붕괴상수 구하라 했어요. 붕괴상수는 반감기 안 하면은 람다는 붕괴상수는 이 반감기 타워분의 0.693 하면 되죠. 그래서 붕괴상수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골령에서 10의 18성계 라디움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때 T골령에서 붕괴 초기 붕괴를 구하라 하니까 R0는 람다 N0이기 때문에 람다는 우리가 아니까요. 이어주고 N0가 주어졌으니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큐리로, 이건 베크렐이죠. 붕괴 퍼 세컨드니까 베크렐인데, 큐리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1.2mm 큐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00년 후의 붕괴율, 초기 붕괴율이 이 정도고, 2000년 후는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로 붕괴율이 감소했겠죠. 자, 그러면은 0.47 미리큐리가 나옵니다. 1큐리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것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탄소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상당히 오래된 암석이 언제 생성됐냐를 갖다 알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사능 연대 측정을 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칼륨하고 알곤의 연대 측정이 있고요. 우라늄 PB 연대 측정, 탄소 14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좀 짧은 그런 것이고요. 이 칼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연대를 측정하는 그런 주로 암석 연대 측정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암석에서 발견된 알곤 40와 칼륨 40의 비가 11임이 관측됐다 했어요. 그래서 암석이 있는데 암석 안에 알곤 40과 칼륨 40의 비를 측정해 보니까 11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칼륨 40이 반감기가 12.5억년이고 이런 이 칼륨이 이제 붕괴를 하면 모두가 알곤이 된다. 알곤 40이 난다고 가정합니다. 그 경우에 암석의 연대를 구하라. 언제 암석이 만들어졌냐 그걸 갖다 구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암석이 처음 형성될 때 이 칼륨이 이 숫자가 N0라고 가정합시다. N0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칼륨이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반감기가 12.5억 년을 가지고 이제 붕괴를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알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남아있는 봉개를 하고, 남아있는 카륨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NG로였는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나가, T 시간이 지나서, 봉개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카륨이죠. 자, 남아있는 카륨이 이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알곤에서부터, 여기, 알곤이 지금 결국 이제 칼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칼륨이 알곤이 되는데 남아있는 게 이 정도라 했으니까 생성된 알곤의 수는 원래 N0에다가 현재 남아있는 칼륨의 수를 빼주면 바로 생성된 알곤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에서 이 식과 이 식에서 이 두 식에서부터요. 이 두 개에서부터 NG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NG를 일단 소거할 필요가 있죠. 소거를 하면은 NK가 이래 되고요. NK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되고 로우를 취하면은 이런 식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현재 알곤과 칼륨의 비를 알잖아요. 비를 아니까 이것이 이제 11이라고 했으니까 12가 11이죠. 11이라고 했고 람다는 타오분의 0.693이기 때문에 타오는 12.5억년이고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람다는 알고요. 자, 그럼 t를 구하면 44.8학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석이 44.8학년, 그래서 지구가 생성된 게 제 45억년이라 했으니까 축이 지구 생성될 때의 만들어진 암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소 14 연대 측정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 탄소 14가 이 대기층에서 외부에서 날아온 이 중성자에서 충돌해서 탄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층 위에서 만들어진 탄소 14가 공기 중에 이 탄소 12와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의 분율을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반감기를 측정해 보면은 5730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탄소 1몰의 탄소, 공기 중에 1몰 탄소, 아니면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나무를 잘라서 태워서 탄소 1몰을 추출해서 방사능을 측정하면은 그래서 방사 그 안에 있는 탄소 14 양은 이 정도 분율이잖아요. 그래서 1몰이니까요. 1몰에 있는 탄소 14는 개수는 이거잖아요. 여기 분율이고 그리고 아보가드로 나무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초기 분결을 갖다 계산해 보면은 181봉개프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이제 이 공기 1몰 안에 있는 탄소 14의 이 붕괴율이죠. 그래서 공기보다는 뭐 차라리 이제 식물, 동물이 공기를 호흡하기 때문에 이 식물 안에 동물은 또 죽이긴 좀 그러니까 식물 안에 있는 그 식물 안에 탄소 12몰을 추출해서 측정해 보면은 1분당 181봉개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의 추출은 나무를 잘라 가지고 태우면은 탄소 시료가 나오죠. 그 시료 중에서 12g 1몰을 추출해서 12g을 가지고 이 방사능 측정을 해보면은 1분에 181봉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 시료
그래서 탄화된 옛날 나무 또는 죽은 동물도 좋습니다. 죽은 동물을 태워서 탄소 1몰을 그러니까 시로 1몰을 12g을 추출해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1분당 30분계를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나무나 또는 동물의 뼈에서 뭐 추출하다니 나무에 추출한 이 시료가 죽은 연대가 어느 정도냐, 언제냐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RT는 30분계/분이고요. R0는 181분계/분이기 때문에 넣어주면은 14,856 전에 죽은 동물 또는 뭐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예인데 한번 봅시다. 탄화 시료 30g, 12g이 아니고 30g의 시료를 가지고 분계를 측정해 보니까 1분당 20분계를 관찰되었다. 그럼 이 시료의 죽은 연대는 얼마냐 했죠. 자, 그러면 이제 1몰당 181분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물 경우에 또는 공기 중에 산소 14의 분계율이 1몰당 181분계니까 이거는 30g 이렇게 시로 30g 이렇게 했잖아요. 30g의 시로는 결과적으로 몰로 다 2.5몰이죠. 2.5몰이니까 1몰당 분계율은 여기서 20분계에다가 2.5, 8분계/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현재 관찰되는 그러한 그 방사능 분계율이고요. 그런데 이 탄화 시료가 이 시료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식물 같으면 살아있을 때, 또 동물의 뼈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이 1몰의 분계율이 18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재는 8이고, 자, 그래서 람다를 넣어주고 계산하면은 25,000년 전에 죽은 뭐 식물도 식물, 동물도 동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해는 예지와 비슷한 감이 나오는 요도 131의 방광기는 8일이다 했죠. 원자로에서 만든 이 방사능 물질을 병원으로 보내기 전에 방사능을 측정해 보니까 5mC이 됐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후에 측정해 보니까 4mC도 감소됐음을 발견했다. 두 지점 이동 시간을 계산하라. 자, 이거는 이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시계에서요. 초기 분계율이고, 초기 분계율이 지금 이거잖아요. 5mC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측정해 보니까 R이 4mC를 바뀌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람다는 지금 방광기가 8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57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C99M이라는 이런 방사능 물질의 분계율이 아침 10시에 측정해 보니까 100mC였고 저녁 5시 45분에 측정했을 때 분계율이 얼마냐. 이 TC99M의 방광기는 6시간이에요. 6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이 시에서요. 이 초기 분계율이 R0는 100mC이고요. 시간이 아침하고 저녁 시간이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럼 R을 계산하면은 36.4mC가 나옵니다. 그래서 T는 여기서 계산하면 아침 10시에서 저녁
다시 45분 사후의 시간은 8.1시간이죠. 8.75시간이니까 이 식에서 t를 이어줘가지고 계산하면 초기에 100이고 R0 100이었는데 8시간 75분 후에 R은 36.4mC이에요. 이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는 6시간입니다. 자, 핵반응은 이 인공적으로 이 빠른 그러한 입자를 어떤 핵에다 충돌시키면은 이 핵하고 충돌해서 핵이 다른 핵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그러한 입자를 X라는 그러한 핵에 충돌하면은 Y라는 핵으로 바뀌고 또 다른 것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입사하는 그 충돌시키는 X라는 그 원소에 충돌시키는 그러한 입자는 A고요. 그 핵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원소는 Y고 그 와중에 또 덧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입자가 있겠죠. B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프로톤 양성자를 리튬 7에다가 충돌시키면은 핵이 히륨으로 바뀌고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 이러한 핵 반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적인 그러한 방사능 핵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술로서 우리가 인공 방사능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인공 방사를 얻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자 가속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이클트론인데요. 이 사이클트론을 통해서 핵 반응을 시켜가지고 사이클트론은 이 자위장이 여기 걸려 있고요. 자위장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데 밑으로 이 사이에 걸려 있고요. 자위장이 걸린 곳에다가 이 하전 입자, 전기를 띤 입자를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그러면은 이 자위장소에서 이 하전 입자가 이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라디오 파랑을 넣어가지고 하면 가속됩니다. 가속돼가지고 아주 빠른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빠른 이 하전 입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물질을 놓으면은 이것이 핵 반응해가지고 이 다른 핵으로 방사능 원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트론으로 만들 수 있는 방사능 핵종이 인공 방사능 핵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의료 분야에 그래서 환자 치료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도하고 뭐 갈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요도 127에다가 이 양성자를 가속시킨 양성자를 때리면은 이 제논 123이 되고요. 그 사이에 중성자 5개 나오고 이것이 일렉트론 캡처를 통해서 2시간 후에 요도 12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도 123이 주로 그 갑상선 치료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제논 124에다가 양성자를 충돌시키면은 GS 123이 나오고요. 이것이 일렉트론 캡처를 통해서 이 제논 123이 되고 이것이 한 1초 동안에 순식간에 되고 그 다음에 제논 123이 일렉트론 캡처를 해서 요도 123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요도 123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이클트론을 이용해서 알파 입자 또는
양성자 또는 중수소 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속시켜 가지고 이러한 원소에다가 충돌시켜서 핵반응을 일으켜서 인공적인 방사능 핵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사익스톤에 대해서 뭐 상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기장 속에서, 하전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하잖아요. 원운동을 하면은, 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원운동 반경이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하전입자의 속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면은, 이 바깥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여기다가, 반응 물질을 두면은, 이것이 핵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반응 물질이 다른 핵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방사능, 인공방사능 핵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공방사능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핵 뭡니까? 뉴클리어 리액터죠. 리액터에서 원자로죠. 원자로에서 핵 분열이 되잖아요. 핵 분열이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데요. 연료가 이것이 중성자, 열중성자하고 충돌해서 뭐 여러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다양한 그런 원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가 열중성자에 충돌할 때 아주 많은 종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율로 보면은 요 부분에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다른 부분에도 나옵니다. 수율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그 핵종들, 인공방사능 핵종들을 원자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모리베덴 99라든지 요도 203, 제논 133 이런 것들, 뭐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여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류들의 인공방사능 핵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방사능 핵종을 얻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자로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뭐 원자력 발전만 하는데 연구용으로 서울이나 대전 이런데 이제 원자로가 있죠. 그래서 원자로를 이용해서 다양한 인공방사능 핵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원자로에서 이 어떤 물질을 잡아내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핵 반응을 시킬 물질을 갖다가 앞에 것은 우라늄 235가 핵 분열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중성자 캡처를 통해서 얻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을 이 원자로에 넣으면은 중성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자로 안에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하면서 중성자를 갖다가 많이 내놓는데요. 이 중성자를 이것이 캡처해서 이것이 다른 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원자로에 넣음으로써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 31을 1이 원자로 안에 넣으면은 중성자를 캡처해 가지고 인 32로 바뀌고, 그리고 견맛을 내놓는데 인 32가 이 방사능 핵종이죠. 그래서 반감기가 14.5일의 방사능 핵종입니다. 또는 코발트 50을 원자로 안에 넣으면은 중성자를 캡처해 가지고 코발트 51로 바뀌고 견맛을 내놓는데, 이 코발트가 크롬이에요. 크롬이 그럼 51이 반감기가 27.8 1인 이러한 방사능 핵종입니다. 또한 제논 124를 이 원자로 안에 넣으면은 중성자를 캡처해 가지고 제논 125가 되고, 이것이 17시간 후에는 이 베타 플러스 양전자를 내놓고 또는 전자를 캡처해서
이것도 125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방사능 핵종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방사능 핵종들은 우리가 특정 원소를 원자로 안에 넣어가지고 일렉트론, 뉴트론, 중성자를 캡처해가지고 방사능 핵종이, 이러한 방사능 핵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 분열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핵 반응 중성자 포획을 통해서, 중성자 캡처를 통해 포획을 통해서 이 핵 반응 방사능 핵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 원자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공 방사능 핵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종 발생기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방사능 핵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T1919M이라든지 크립톤 81M, 그 다음 갈륨, 이런 것들이 이제 핵종 발생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핵종 발생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모 방사능, 그러니까 마더 방사능, 그리고 도트 방사능이 있는데, 이 마더 이 방사능 핵종이 이 반감기가 좀 긴 것이고, 그리고 어미 방사능, 그래서 어미 방사능 핵종은 이 반감기가 좀 길고요. 그 긴 방사능 동안에, 긴 반감기 동안에 딸 핵종을 만들어내거든요. 딸 핵종은 반감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딸 핵종을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방사능 핵종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 생긴 암을 파괴하는데 인체에 투여해가지고 그것이 암세포 쪽에서 그 방사능 핵종을 흡수를 하면은 그것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고에너지 감마선이 그 암 조직을 파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암 치료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사능 물질의 이 반감기가 길면은 인체 안에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빠른 시간에 붕괴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가 하는데, 그래서 방사능 원소의 이 반감기가 긴 것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되도록 좀 짧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짧은 방사능 핵종을 사용하다 보니까 방사능 핵종을 그 자리에서 만들면 좋은데, 사이클트론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원자로에서 만들어 가져온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구의 병원에서 대전에 있는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이 방사능 원소를 가져온다고 치면은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2시간, 반감기가 2시간 되는 그러한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면은 가져오면 벌써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동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사능 원소는 또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너무 긴 그 반감을 가지고 또 원소는 또 인체에 오래 머무니까 또 그것도 사용하기도 그래서 이 TC99M이라는 것이 이 반감기가 6시간이거든요. 6시간이니까 적당하죠. 적당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대전에서 가져오더라도
2시간 거리인데 가져오더라도 상당한 양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자로 해서 만들어 가져오기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TC99M이 모레든 99, 이건 반가기가 한 60시간 정도 돼요. 66시간인가? 예, 돼요. 자, 이 모리베덴 99가 66시간의 반가기를 가지고 이 TC99M을 바뀌거든요. TC 저기 보면 99M을 바뀌는데, 이 TC99M이 6시간의 반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르덴 99M을 사용하면은, 이걸 두면은, 모르덴 99를 시료를 두면은 하루 지나면은 66시간이니까 하루 지나면 충분히 쓸 양의 이 TC99에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고 이걸 추출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지나면은 또 다시 모리건 99M이 방향이 기니까 이것이 또 여기서부터 TC99를 또 만들어져가지고 또 사용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병원 안에서 이 장치를 이용하면은 매일 원자로에서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TC99M을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 암 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66시간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채취를 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모르된 양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이 장치에다가 이 원자로에서 가져온 모르된 99를 또 채워가지고 또 일주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병원 그 자리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핵종 발생기를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TC99M이고요. 그 외에 이 크립톤이라든지 갈륨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원소들이, 방사능 원소들이 이 핵종 발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병원의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 핵종의 특징이 이 반감기가 아주 짧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어미방사능 핵종은, 이 원소들의 어미방사능 핵종은 이 방사능 핵종보다 상대적으로 긴 이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방사능이 있으면은,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은 그 어미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이 딸 방사능 핵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딸 방사능 핵종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채취해 가지고 사용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사능 핵종을 만드는 장치로서 핵종 발생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해당하는 이런 네 가지 원소의 경우에만 이러한 핵종 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C99M이 처음 모리브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86%가 베타 봉계를 통해서 TC99M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감마 봉계를 통해서 이 TC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안정한 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요걸 사용하는 거죠. 여기 6시간 딸 핵종이 6시간의 반가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미 핵종이에요. 마더 뉴클라이드 어미 핵종이 66시간의 반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 T19셀 만들어내니까 이걸 추출하고 또 하루 기다렸다가 또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방법으로 인공방사능을 갖다가 얻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격 카운트는 이 기체가 채워진, 기체가 이온화되기 전에 이 전압위에 걸려 있어요. 기체 안에, 여기 안에 기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입자가 들어오면은 기체를 이온화시키죠. 기체가 이온화되기 직전에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기체가 이온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 전류로 측정하는 그러한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야외에 다니면서 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이 가격 카운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트레이션 카운터는 이 신트레이트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신트레이트 물질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고에너지 입자나 또는 전자기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신트레이트 물질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내는 물질이 바로 신트레이트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외곽에서 바깥쪽에서 고에너지 입자, 예를 들어 알파 입자라든지 또는 이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고에너지 입자가 들어오면은 또는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것이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올라갔다가 신대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방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전극에서 전극을 때리겠죠. 이 빛이 이 가시광선 또 자외선이 빛을 때리면은 여기서 광전 효과,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금속을 때리면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광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광전자의 양은 물론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의 양이나 또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제 광전자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보다는 전압이 큰 걸 걸어줘요. 이거는 전압을 안 걸어줬습니다만. 그래서 200V 큰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광전자가 이쪽으로 가속되겠죠. 가속돼 가지고 금속을 때립니다. 금속 표면을 때리면은 2차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2차 전자가 나오는데 2차 전자의 개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개에서 많게는 아주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어서는 예로서 이 두 개를 해놨습니다. 전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200V 더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2차 전자가 가속돼 가지고 또다시 2차 전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 개가 이제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높은 전압을 걸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은 전압을 걸어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런 전자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전류로 측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일종의 이게 정폭기죠. 요 뒤에 거는 포토 멀티플라이어 정폭기고, 앞에는 신테레이션 물질을 여기에 두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신테레이션 카운터예요. 그래서 이 신테레이션 물질이라는 것은 고에너지 입자나 전자기파에 의해서 빛이 나오죠. 가시광선 자외선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첫째는 광전효과에서 전자가 나오면은 이 전자를 갖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폭시켜 가지고 작은 신호를 크게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신테레이션 카운터가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그 방사능 측정하는 그러한 곳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방사능이 결국 이제 인체라든지 또는 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단위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위는 이 방사능 물질의 그 붕괴 할 수 있는 붕괴 능력을 따지는 그러한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 원소에서 이제 공기 오염, 공기 오염이 될 때 그 단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체에 피폭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사능 단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방사능 붕괴의 단위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큐리가 있고요. 1큐리가 3,15의 10성 데케이 퍼 세컨드고 또는 베크렐 단위로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방사능 물질의 붕괴율 단위, 이것이 이제 큐리와 이 베크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사선에 의해서 이 공기가 오염되잖아요. 공기가 오염되는데 그 단위로서 렌트케인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1렌트케인이라는 것은 1kg의 공기에다가 8.78mj의 에너지를 주는 그 정도의 어떤 오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렌트겐 단위예요. 자, 그리고 인체에 피폭되었을 때 이 라드 단위가 있는데, 라드 단위는 1kg당 10mj의 에너지를 줄 그 정도의 피폭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1라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방사능 종류에 따라서 이 영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를 갖다가 꼽은 단위가 RAM 단위로 씁니다. Radiation Equivalent Man 단위로서 RAM 단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RAM 단위는 RB에다가 RAD를 꼽은 것이에요. 우선은 이 단위보다는 10Hz나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데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관련된 단위는 이 방사능 물질 그 자체에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주위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 그런 단위, 이 렌트겐 단위하고, 그리고 이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느냐, 피폭되었을 때의 단위,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60kg의 환자가 이 8g의 이 코발트 60에 의해서 30초에 피폭됐다. 그리고 이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의 1%가 인체에 도달했다고 가정한다. 그럴 때 이제 피폭되는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 보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 코발트 60의 이 반감기는 5.26년이에요. 그래서 초로 나타내는 이런 식이고, 그리고 8g이라 했으니까 몰을 계산하면요, 코발트 60은 몰당 60g이니까요. 그래서 몰이 8분의 60몰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붕괴율은 람다 n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면은 3.4 곱하기 10의 14성이니까요. 자, 그런데 코발트 60이 결국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면서 감마선을 사실 두 개 내거든요. 그래서 1.17 MeV의 감마선과 1.33 MeV의 감마선 두 개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을 꼽았어요. 2를 꼽아가지고 얘는 됐죠. 그래서 8g의 코발트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수가 이것이 감마선의 수가
6.1초에 6.8씩 14성계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1%만 환자한테 갔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감마선이 이 인체에 1% 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체에 도는데요. 식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1%만 나머지는 외곽으로 빠졌다 그런 게죠. 자, 1%로 꼬여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 값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 하프레이어 가능해서 1레비비의 감마레이가 하프레이어가 가능해서 인체에 들어가면은 이 흡수대가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반으로 줄어들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침투하느냐는 것이 바로 하프레이어예요. 그래서 10cm니까 대충 10cm가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체의 폭이 대충 한 10cm라고 가정하면은 한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10cm 투구하면서 반으로 줄어든다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것은 이 반만 흡수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으로 나누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가 감마레 에너지가 아까 나왔잖아요. 1.25 MeV 평균적으로 두 개가 평균하면은 하나는 1.17 하나는 보다 큰데 두 개 평균이 1.25 MeV니까 이 개수에다가 감마선 한 개의 에너지를 갖다 꼬여주고 그 다음에 또 킬로그램당 어느 정도 에너지가 갔느냐를 해야지 단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1.12 곱하기 10의 제곱 줄 per 킬로그램 세컨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라드 단위가 아까 주어졌으니까 라드 단위로 표현하면은 1.1 라드 per 세컨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30초 동안 30초 동안에 비췄다 했으니까 여기서 1초당 이거 1초당이니까 꼬여주면은 33라드가 이 피복됐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조직을 파괴하는 게죠. 조직을 파괴해 가지고 그래서 세포를 손상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손상 정도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RBE죠.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를 해가지고 생물학적 효과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X선과 감마선이 1이라고 잡았을 때 베타 입자는 1에서 1.17, 알파 입자는 10에서 20, 열중성자 4에서 5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사선 장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이 라드에 꼽아주면 그것을 우리가 램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 램 단위보다는 이 그레이 단위하고 시베르트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둘 다 이 킬로그램 줄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1kg에 1줄의 영향이 미쳤을 때를 우리가 그레이를 하고 이것도 이제 시베르트도 그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는 이제 라드 단위에 대칭되는 거죠. 라드 단위에 대칭되는 것이고 시베르트는 여기서 RB로 꼬방값이죠. 꼬방값이니까 이게 램 단위에 대응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라드 램보다는 그레이 시베르트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레이하고 시베르트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레이와 라드의 관계는 1그레이가 100라드고요. 따라서 시베르트도 마찬가지로 1시베르트가 100g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제 이 방사능의 단위를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방사능 물질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분기율을 가지느냐
그래서 베크렐하고 큐리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방사능 물질이 주위에 공기 오염이 어느 정도 됐냐는 렌트겐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체에 피폭됐을 때 어느 정도 피폭됐냐는 그레이나 시베르트 또는 우리가 라드나 또는 램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